안녕하십니까. 레지스 당서 정광용입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서울대 박태경 교수 답하시오. 런 성만이요 런 일성이요.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당시 미국 무초 대사가 이승만한테 망명을 권유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 대사한테 권총을 꺼냈습니다. 첫 발은 내 아내를 쏘고 라라 프란체스카 여사를 쏘고, 두 번째는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공산군을 쏘고, 마지막 발은 자기를 쏘겠다 하면서 망명을 거절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어땠을까요? 자기 국민을 버리고 만주로 도망간 지도자 김일성이야말로 런일성이었다는 자료, 제가 그냥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죠. 이 자료는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은 존경하는 모택동 동지 앞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둘이 연설을 해서 1950년 10월 1일 마오쩌둥한테 보낸 구구절절 참전을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중국丹동에 항미 원조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丹동하게 되면은 바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丹동의 항미 원조 기념관에 가 보시면은 지금도 여러분은 이 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중국은 북한에다가 북한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이런 요청을 받고 도와준 것을 잊지 마라 하면서 환기시키고 있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뿐만 아니라 당시에 북한이 중공군의 참전에 감사한다면서 여러가지 기념패 비슷하게 기념 깃발을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막 부대별로 막 보냈는데, 그것이 역시 중국丹동기념관 내부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깃발들 말하자면 북한에서 볼 때 중공군의 참전에 감사드린다면서 저거 말로는 중조 우위를 굳게 다지자는 내용입니다.丹동에 동아일보 홍진환 기자가 찍어온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국 인민해방국 만세, 조중친선 뭐 이런 여러가지 한글로 적혀있는, 또 중국어로도 적혀있는 깃발들이 상당히 많이 북한이 중공에 안전히 아부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런 성만이냐 런 일성이냐, 어떻게 도망을 갔느냐. 자, 제일 먼저 김일성과 김일성 가족은 중국으로 도망간 위치가 저쪽에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丹동거쳐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국방부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 자체가 대구를 기점으로 하는 낙동강 전선에 딱 갇혔습니다.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그야말로 손바닥만큼 남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엔군이 참전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유엔군과 미군과 우리 국방군이 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초산이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초산 수복이 10월 26일입니다. 1950년 10월 26일. 초산, 해산 두 군데까지 이제 중국 국경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이 당시에 10월 18일 날 살짝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초산 쪽이나 해산 쪽이 아닌 이 중간에 빨간 표시되어 있죠. 이쪽으로 슬금슬금 넘어오기 시작하는 게 10월 18일인데 이 김일성이가 이 편지를 보냈던 날이 마오쩌둥한테 편지 보냈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 당시 10월 1일 날 김일성이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김일성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만주 지역에 자기 처자식 김정일하고, 김정일이가 지금 김정은이 아버지죠. 처자식을 먼저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북한으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자기 국민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면서도 악랄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개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의 도주나 망명설은 거짓말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태경 교수 제대로 합시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도자라고 하는 김일성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밀고 올라갑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했다 하는 보고를 받은 김일성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10월 3일날 아들 김정일과 일가 친척들을 만주의 심양으로 보냅니다. 자, 김일성 자신도 국군이 평양에 입성하기 전인 10월 12일날 평양을 떠나 중국에 도착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었네요. 요 편지를 보낸 날짜는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었다 하는 그 인글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편지를 중국은 계속 지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조국의 위기에 처하며 전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녹음 연설 내용을 방송합니다. 자, 자기 국민한테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한 건 누구다? 이승만이다. 이승만은 육성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육성을 했고 김일성은 녹음으로 했습니다. 녹음으로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며 싸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도 현물세를 바쳐라. 어떤 일이 있어도 현물세를 바쳐라. 김일성이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북한 주민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자 이 방송을 남겼던 겁니다. 이게 계속 녹음 방송이 방송됩니다. 북한 지역에서. 자, 다시 어떻게? 최후의 한 방울까지 피를 흘리며 싸우라. 어떤 일이 있어도 현물세를 바쳐라. 이런 낯뜨거운 이게 지도자입니까? 이게 강도거나 깡패지. 김일성이 평양을 떠날 때 탔던 차는 소련제 고급 승용차였던 당시로서는 고급 승용차였다는 거죠. 볼가라는 차였습니다. 김일성은 도주 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자 청천 강변에서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당시 이 차는 우리 국군에게 노획이 됩니다. 김일성이가 도망가려고 자동차를 가지고 시를 가다가 자동차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 차는 버려졌는데 이 차는 나중에 국군한테 노획됩니다. 김일성은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의 통화라는 지역으로 도주했고 이듬해인 1951년 1월까지 강계에 중앙당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주요 기관을 만주로 옮깁니다. 김일성이야말로 지만 살겠다고 도주한 뒤에 중국에다가 망명정부를 차린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대사가 망명을 권유하자 권총을 끌어들고 처음으로 내 아내를 쏘고 둘째로 공산당을 쏘고 마지막에 내가 쏘겠다 하면서 망명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나 김일성이야말로 지만 살겠다고 도주한 뒤에 중국의 망명정부를 차린 겁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행보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이 함락되기 전인 하루 전인 6월 27일까지 서울을 사수하면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6월 25일 날 나온 거 아닙니다. 6월 27일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무초대제가 그런 말을 할 때 망명은 죽어당한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떠날 때 탔던 교통편은 차창은 깨져 있었고 좌석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낡은 이 2칸짜리 3등 열차였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한반도를 사수하겠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 한반도를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던 이승만 대통령, 김일성은 저렇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그냥 제 주장일 수 있지 않겠냐? 사료를 지금까지 갖다 댑니다. 아시아에서의 냉전, 중국인 선즈화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선즈화. 6.25 전쟁이 중국 국내로 확대돼 가지고 소련이 출병하면 전쟁의 성패에 상관없이 장제서 정부 때처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동북의 주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마오쩌둥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이 중국 국내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면서 선즈화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고 북한 동북 망명정부가 들어서는데 소련의 동북 출병을 거부하면 중소 동맹조약도 난파될 우려가 있다라고 선즈화가 쓴 글 중에 그렇다고 북한 동북 망명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부분 보세요. 이미 도망가가 망명정부 세웠다는 얘기죠. 이게 역사적 사료입니다. 기록이 다 있어요. 마오쩌둥이 신중국 건설에 필요한 군사 외교 경제적 지원은 어려워지게 되는데 전쟁으로
미국과도 적대관계가 된 상황에서 소련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중국의 공산당 정권도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선즈화 488페이지. 이거 한국인이 쓴 거 아닙니다. 선즈화라는 중국인이 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가 또 남겼네. 동북에 군대를 보유한 북한 망명 정부는 시도 때도 없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마오쩌둥으로서는 이것은 국경 너머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었다. 마오쩌둥이 내부의 반대 의견과 스탈린의 항공 지원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파병을 결정한 속사정 중에 하나다. 키신저 182쪽 182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선즈화가 확실하게 썼고 키신저도 확실하게 남겼죠. 박태균 교수 계속 이승만을 어떻게든 폄훼시키려고 시도했는데 이건 뭐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북한 동북 망명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미 섰는데 이거는 선즈화. 동북에 군대를 보유한 북한 망명정부는 이거는 키신저. 자, 지금 박태균 당신보다도 훨씬 더 현실에 가깝고 명성도 있고 또 사실 기록을 뒤져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박태균은 계속 이승만을 런승만화 시키고 싶겠지만 이승만의 도주 망명설은 거짓말임이 확인됐고 영화에서도 영화 건국전쟁에서도 나오죠. 영화 건국전쟁의 어떤 부분에서 나옵니까? 런승만이라고 하는데 정작 가족을 만주로 피신시키고 자신도 도망간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라고 건국전쟁에서 이야기하죠. 저 건국전쟁 어제 교회에 갔다가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한 10여 명 모시고 단체로 관람식 했습니다. 저도 두 번째 보게 된 셈인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게 나와요. 런승만 자신의 가족을 만주로 대핀시킨 도망시킨 그리고 자신도 도망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라고 건국전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들 입을 다뭅니까? 뻔한 거 가지고 그렇게 이승만을 폄훼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역사학자들 박태균뿐만 아닙니다. 많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진중권이 같은 거 빼고라도 많습니다. 건국전쟁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영화 건국전쟁의 의미는 이런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일깨워줘서 저희들이 더 자세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고 그 사료로 인해서 역사가 제대로 증명되기를 바라는 영화입니다. 건국전쟁. 화두를 엄청나게 큰 걸 던진 겁니다. 그냥 화두를 던졌다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뒤흔들 화두를 던진 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서는 짧게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워낙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니까 100분 안에 해봤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디테일은 우리 같은 유튜브한테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선즈화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아에서의 냉전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런승만이라는 말을 유포시키고 김일성은 정말로 런일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국내 사학계, 역사학계. 진실을 가리키는 게 역사입니다. 진실을 가리키는 게. 마구잡이로 뒤집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라고 역사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진실을 기반으로 무슨 설을 만들어내더라도 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학설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진중권, 박태균 정신 좀 차립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몰랑몰랑한 나라 아닙니다. 우리를 갖다가 1950년부터 지금이 2024년입니다.
70년 동안 속였던 그 나쁜 사람들, 이제는 바로 서야 합니다. 이제는 역사가 진짜로 진실로 바로 서야 합니다.